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야, 나 좀 여기서 당장 꺼내줘. 나 이제 하루도 더 못 버티겠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번 면회 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괜찮기는 그때는 너희들 걱정할까봐 꾹 참았지. 근데 어제 내가 여기서 나가려고 복도까지 나왔다가 붙잡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탈출이라니요? 탈출은 무슨 탈출이야? 그냥 바깥바람이라도 쐴 생각이었는데 근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방으로 끌고 가더니 규정 위반이라면서 벌을 줬다. 벌이라니요? 설마? 밤새도록 나를 침대에 묶어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 여기가 감옥이지? 요양시설이냐? 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지혜야.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고 밥 먹을 땐 서둘러서 우겨 넣으라고 다그치고 약이 뭔 약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삼키라 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규칙 위반이래. 정해진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시계 부품처럼 살아야 해.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힘드세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줄 알았는데. 이곳은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아. 어제는 옆방 할아버지가 밤사이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빈 침대만 덩그러니 남았어. 아무도 슬퍼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도 없더라. 나도 여기 있다가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죽어도 내 집, 내 침대에서 눈 감고 싶어. 방금 들으신 통화는 제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딸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걸었던 전화입니다. 그날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하루아침에 요양시설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의 노년 준비에 작은 경각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 끝에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해야 할 때 좋은 곳을 고르는 현실적인 방법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75세 박영순의 석 달간의 요양시설 생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 지혜는 인천에서 직장 다니며 손주 둘을 키우고 있고 아들 준호는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걱정은 하지만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열흘에 한 번씩 오는 아들의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라.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너희들 살림살이도 바쁜데 뭘. 전화를 끊으면 집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산책도 다녔는데 이제 그런 일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뇨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2번 복용하기도 하고 외출 후 하루 종일 다리미 코드를 뺐는지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새벽에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 여기가 어디지? 하고 혼란스러울 때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대로 혼자 지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숟가락질이 힘들었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심해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2달 만에 온 딸 지혜는 제 모습을 보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옷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빨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아니, 언제였더라? 제 방을 둘러보는 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유통기한 지난 것뿐이고. 괜찮아. 아직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저희가 자주 올 수도 없잖아요. 이제라도 돌봄 서비스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난 아직 괜찮아. 걱정 마. TV에서는 마침 노인 낙상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남의 얘기라고 여기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사고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욕실 옆에 휴대폰을 놓아두어 간신히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 다행히 수술은 피했지만 5주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휴대폰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되실 뻔했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지혜가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엄마, 방법은 3가지예요.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문 돌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방문 돌봄은 어떨까요? 하루에 4시간 정도 돌봄 선생님이 오셔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하루 4시간 도움받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밤에 또 넘어지면? 새벽에 또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면? 어느 날 아침 의사가 딸과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고관절은 많이 회복되어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은 불안하게 자식들에게 향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요. 최근에 날짜나 시간을 가끔 헷갈려 하신다고요. 어르신, 최근에 날짜나 시간을 헷갈리시죠? 그리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도 있고. 어르신,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는 서류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요양시설에서의 돌봄과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요양시설을 가야만 할 정도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시설 비용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딸 지혜가 퇴원 전날 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등급을 받으면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가서 신청을 마쳤고 2주에서 한 달 후 방문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40대 중반의 여성 조사원이 왔습니다. 조사는 꼼꼼했습니다.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능력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이어서 인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 일인지 아세요? 지금이 4월? 실제로는 6월 초였습니다. 조사원은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리고 3시 15분을 표시해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렸지만 숫자 배치가 이상했고 시침과 분침의 위치도 헷갈렸습니다. 2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3등급 시설 입소 15인 부담금은 약 4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혜는 3곳의 요양시설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4인실로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공동 거실의 노인들은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 40만 원이었지만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신축 건물로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130만 원이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15년 전통의 7층 건물이었습니다. 시설장이 차분하게 우리를 2층 식당으로 안내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3인실은 창가 자리 채광이 좋았고 물리치료가 주 3회, 작업치료가 주 2회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낮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 50만 원, 연금 80만 원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세 번째 곳이 괜찮았다고 말했고 지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거기 가야만 할까?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엄마가 또 넘어지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며칠 후 입소 신청을 했고 2주 후 입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입소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침실 옷장.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입소 전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을 떠나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입소 당일 아침 지혜와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집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시설 생활 2주째. 규칙적인 일과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지만 그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6시입니다. 기상하여 세면 후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옆 침대 할아버지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욕실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욕실 줄 서기 전쟁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영순 씨,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돌봄 선생님이 저를 영순 씨라고 부르며 재촉하는 태도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욕실 앞에서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돌봄 선생님이 다른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속옷에 묻혔네. 어제도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대부분 묵묵히 식사만 했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음 식사 준비해야 해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공장 라인처럼 빠르게 먹어야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돌봄 선생님이 휠체어를 빠르게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가요. 제가 지금 4명 더 모셔야 하니까.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요양시설 생활이 3달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 창밖의 햇살과 바깥 풍경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가야겠다. 딱 10분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셔야겠다. 저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몰래 휠체어를 밀고 복도 끝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간신히 문을 열고 한 걸음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박영순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원장 최정순 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원장은 제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도망친 죄인을 다루듯 했습니다. 어르신, 규정 위반입니다. 어르신은 인지 장애가 있어 보호자 없이 외출할 수 없어요. 안전 규정을 어기시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제 해명은 들을 생각도 않고 그날 밤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간호사를 시켜 보초를 서게 하고 10시 이후 소등 후 방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화장실이 급해 몸을 비틀었지만 호출 버튼을 눌러도 간호조무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좀 참으세요.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끈이 풀렸을 때 제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저를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갇힌 존재가 되었구나. 마치 서서히 썩어가는 시계 부품처럼 제 의지와 감정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정명수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결국 나처럼 되었구나라는 체념이 읽혀 저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 복도로 나가 돌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외출 시간은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2시 10분이니 5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해가 딱 좋은데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곳의 규칙이라며 모든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50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가 되자 간호사가 공동거실로 나오라고 방송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나가니 다른 어르신 10명이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쬐며 벤치에 앉았지만 마음껏 즐길 시간도 없이 4시가 되자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오라는 안내였습니다. 겨우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햇볕을 즐길 수조차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유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식사, 똑같은 프로그램. 아침에 일어나 보니 302호 강복동 할아버지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강복동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어제 밤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빈 침대만 남겨둔 채 점심시간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돌봄 선생님에게 울먹였습니다. 내 딸이 데리러 올 거예요. 따님은 오늘 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다른 직원들보다 친절했습니다. 박영순 어르신, 오늘은 평행봉 잡고 걷기 연습해 볼까요? 입소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양시설에서 나가시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나? 과연 자식들이 나를 데려갈까? 부담을 줄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옆자리 할아버지가 손떨림 때문에 숟가락질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제가 두부 한 조각을 집어드리려 하자 돌봄 선생님이 제 숟가락을 가로챘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저희가 할 일이에요. 사고 나면 복잡해져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직접 먹여드렸습니다. 이 시설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 혹은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돕는 것조차 철저한 감시 및 제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말 그대로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유 없는 생활에 짓눌린 채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내 방, 내 부엌, 내 욕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눈물을 저절로 흘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저 버텨내는 곳이구나. 그때 마침 복도에서 야간 근무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2번. 아까 갔잖아요.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욕실도 못 가고 내 이름 대신 방 번호로 불리고 내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곳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어떻게든. 다음 날부터 저는 재활에 더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걷는 연습을 했고 스스로 일상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 저에게는 목표가 생겼었으니깐요. 이곳을 벗어나 다시 내 삶을 찾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시설 생활 2달째. 이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지혜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요양시설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아. 다들 친절하게 잘해줘. 사실이 아니었지만 걱정할까봐 거짓말했습니다. 딸아,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직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팡이 짚고 걸을 수도 있고 약도 잘 챙겨 먹어. 혼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다 또 사고라도 나면요? 여기는 24시간 누가 지켜봐 드리잖아요. 지켜본다기보다는 그냥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떤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생각해 볼게요. 엄마, 준호랑 상의해보고. 자식들이 알아서 구출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수용소의 삶같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더 이상 하루라도 이 공간에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위협감이 들며 탈출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돌아갈 집이 있어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진료를 왔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말과 함께 경도인지장의 증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가끔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달력이랑 시계만 있으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약도 챙겨 먹을 수 있냐는 질문에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해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고 많이 좋아졌으며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집에 가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운동했고 작업치료 시간에는 손가락 움직임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혼자서도 걸을 수 있도록 복도를 오가며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설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점심 정리가 끝나고 외출 시간 전까지가 가장 한산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돌봄 선생님들은 2층 프로그램실에서 다음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1층 현관에는 CCTV가 있었지만 오후 2시 30분쯤 되면 행정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D-Day는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직원들이 주말 준비로 더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잘 먹었고 물리치료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척했습니다. 룸메이트 2분은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20분.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물건들, 지갑, 휴대폰, 남편 사진, 손자들 사진.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층 프로그램실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는 돌봄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팡이를 꽉 잡고 난간을 붙잡으며 천천히 1층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 문은 닫혀 있었고 행정실을 살짝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돌아보니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잠깐 밖에 바람 쐬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잠깐 요 앞에서 공기 좀 마시면서 스트레칭 좀 하고 싶어서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설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달라고 했고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설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짜릿했습니다. 나는 해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제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사진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거실 소파에 앉으며 익숙한 냄새에 익숙한 소리, 익숙한 촉감을 만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 그날 저녁 7시쯤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와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시설에서 제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반은 걱정, 반은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몰래 나오시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두 아이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혜와 준호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너희들은 모를 거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햇볕도 못 쬐고 밤 10시면 누가 와서 인사도 없이 불을 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내 방인데도 노크도 안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밥 먹을 때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침대에 새로운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숫자처럼 취급되는 곳이었다고요. 딸과 아들은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다며 집에서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한 달 동안 재활 엄청 열심히 했고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 걸을 수 있으며 약도 요일별로 정리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니 혼자 계시다가 가습을 켜놓고 잊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라고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기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든 6시간이든 돌봄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면 된다고.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기분이었으며 밤마다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고,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내가 35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남편이랑 함께 늙어갔던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지혜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요. 돌봄 서비스는 꼭 받으셔야 해요. 하루 최소 4시간.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를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그때는 다시 상의해야 한다고, 약속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시설에 가서 퇴소 절차를 밟고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겠다는 지혜의 말에 저는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딸, 아들은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모두 바쁜 거 아는데 계속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존엄성이 지켜지는 곳,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퇴소 당일, 지혜의 차를 타고 요양시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3달 만에 느끼는 자유의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요양시설에 가지 않을 거야. 건강관리 철저히 해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저희 요양시설 생활 3달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5주가 지났습니다. 엄마, 필요한 건 다 챙겨놨어요. 냉장고도 채웠고 약도 요일별로 정리 완료했어요. 지혜는 제 주변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준 스마트폰에는 비상 연락망이, 제 목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걸려 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이제 엄마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첫날 밤, 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때 요양시설의 고요하지 않은 고요함이 아닌 진정한 내 집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돌봄 선생님 한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박영순 어르신이라고 존중하며 불러주었고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김치찌개가 당기네요.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요리를 준비했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깨달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저는 몸과 마음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진 씨의 도움과 저희 꾸준한 노력 덕분에 경도인지장애 증상도 호전되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으로 사고력도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은 요양시설 가기 전보다 제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쳐 보인다며 안도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석 달은 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와 존엄성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원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요양시설은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두뇌 활동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본 제 모습에서 요양시설에서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간의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인생의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호텔 같은 요양시설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강관리해서 끝까지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세요. 마치 TV 속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요양시설 석 달이 남긴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삽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운동하시고 집안에서라도 제발 걸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 운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탈출할 용기가 있었고 결국 자녀들이 이해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자유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준비에 작은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제가 남편과 함께 매일 산책하고 꾸준히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낙상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요양시설에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움직여야지 살고 멈추면 죽는다. 이 문구를 되새기며 사세요.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서 아파서 피곤해서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것이 자유로운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 여쭤보세요. 거기서 행복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노인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